안녕하세요. 대부분 오신 것 같아서 그 송민영 선생님은 아직 늦으신다 하셔서 먼저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렇게 카이스트 뉴로사이언스 AI 저널 클럽 세션에 이렇게 비 오는 날 추적추적 우울할 수도 있는 이런 날씨에 이렇게 여기 먼 데까지 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그 앞서 2주 동안 그 시드 멤버로서 활동을 해주셨던 8분과의 디스커션 이후에 이제 오늘은 프레젠터 분들과 또 오픈해서 오신 오디언스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앞으로 추구하는 바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웰컴 미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스트 뉴로사이언스 AI 저널 클럽이라는 이름을 감히 빌리게 된 단체가 되겠고 저희의 비전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Wire Together, Fire Together라고 해서 여기 계신 건재님이라는 어떤 분께서 우리의 이름이 막 와이파이다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여기에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걸 왜 이런 시간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다가 뭐 예전에 제가 석사 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살찌고 막 이랬을 때 되게 많은 그런 학회를 가면서 뭐 노벨상 수상자나 뉴로사이언스의 뭐 대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나이브하게 왜 당신은 이런 좋은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때 2018년 정도에 썼던 일기를 이렇게 들춰보다가 너무나 진부할 수 있지만 이런 대단한 발견을 하고 뭔가 분야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뭔가 다가오는 미래나 다가오는 오늘, 내일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고 그걸 액션으로 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혼자서 곱씹으면서 그냥 과학을 하는 게 재미있고 좋다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저의 일상생활은 이렇게 대단한 이상을 꿈꾸는 거의 이면에 그냥 실험실에 맨날 아침에 가서 쥐 보면서 쥐 행동 보고 뭐 쥐랑 같이 뭐 그런 거 하는 굉장히 진부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박사를 말년차에 곧 졸업을 하고 포닥도 뭐 갈 테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연구자가 될 텐데 나는 그럼 과연 이런 시대에 준비가 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혼자 계속 하다가 준비를 잘 해야겠다. 근데 무슨 준비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뉴로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뉴로사이언스와 AI의 그런 접점에서 뭐 그런 벌추얼 서클이 이뤄지는 시대가 도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오게 되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네. 뒤에 계속 OBS가 시작을 누르면은 된다고 했는데 네 잠시 아니면 잠시만요. 네,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 혼자서 막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맨날 공부를 하다가 뭐 사람들이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혼자서 이제 행동 분석하는 딥러닝, 뭐 딥레컷 이런 거를 해보려고 이제 뭐 파이썬도 깔아보고 막 이런 코딩을 해보려고 이제 하다가 한 이틀 삽질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딩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쉽지 않구나 막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하고 살짝 다시 링크를 올려드려요. 작년쯤에 이제 김대건 박사님 여기 계시는 분을 이제 톡하는 걸 듣게 되어서 되게 생명과가 다른 관점을 갖는 사람이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더 머신러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되게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번 학기에 이제 이상환 교수님의 바이오 및 내공학과에서 뉴로사이언스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라는 수업을 여셨는데 그 수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뉴로사이언스와 AI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뭐 구글 딥마인드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 두 가지 필드의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게 더 좋은 베네핏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리뷰와 아티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토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텐서플로우 코리아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막 들어있는 딥러닝 툴을 뭐 한 번씩 해보고 그냥 뭐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저의 페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모든 분이 오셨으니까 시작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저희가 오늘 웰컴 미팅에서의 미팅의 그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단체 와이파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저널 클럽 세션에 대한 로지스틱을 그리고 액티비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2020년의 시즌에서 두 가지 뉴로사이언스와 AI라는 분야의 뭐 접점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분야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빅픽처가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주신 이 박정준 님께서 뉴로사이언스와 이제 AI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빅픽처의 아주 베이직한 컨셉을 잡아드리려고 하실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 단체를 같이 만들게 된 그 전산과의 정혜원 님이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0년 시즌에서 다루게 될 토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 했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기 계신 아주 풋풋한 김소연 양께서 저희에게 이런 토픽을 소개드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케줄이나 기타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오늘 모션 프레젠터 오디언스 분들 이전에 8분 총 그렇게 해서 파운딩 멤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브레인과 AI 두 가지를 놓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과 AI를 뒀을 때 그냥 각각 뉴로사이언스와 뭐 AI 필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두 가지의 필드가 서로 어떻게 인스파이어를 할 수 있을까를 고심을 하는 그런 공부하는 모임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I Inspired Neuroscience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나 AI에 있는 그런 머신러닝 툴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냥 동물의 행동을 좀 더 수학적으로 잘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뉴럴 데이터를 이제 AI의 툴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잘 분석하는 그런 하나의 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AI의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에 있는 메커니즘을 인스파이어 돼서 AI를 만드는 게 있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하이어라키라는 것을 뭐 잘 이렇게 인스파이어 돼서 만든 뉴럴 네트워크다. 뭐 이런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감히 저희가 저희 단체에서 지난주에 아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필드를 두고 우리가 이런 랜드스케이프 뭔가 디멘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토론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뉴로사이언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서로의 인스파이어레이션을 하나의 그 디멘션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디멘션에서 뭔가 theory driven 해서 나타나는 탑다운 프로세스 아니면 데이터 observation driven을 해서 나타나는 바텀업이 둘 다 존재할 것이다라는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디스커션할 토픽들을 이러한 랜드스케이프의 측면에서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스스로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김소연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Wire Together, Fire Togethe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이 말이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는 헤비한 러닝의 말을 뒤바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고 좀 오그라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려운 분야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재님이신 아인슈타인님께서도 혼자서 그렇게 머리 좋아서 물론 내가 매우 좋았겠지만 혼자 그런 지니어스가 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아티클도 막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조차도 혼자 각자 도생한 지니어스가 아니라 그 당시대의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뭔가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비전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혼자서 제가 딥러닝 책을 많이 사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포기를 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뭔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시너지스틱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브레인을 이해하고 브레인에 인스파이어 돼서 AI를 디벨롭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언젠가는 이 중에 한 명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저희 단체는 PhD 스튜던트와 포스닥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운딩 멤버 그리고 프레젠터분들 그리고 오디언스 이렇게 멤버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딩 멤버는 소개를 드릴 테고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프레젠터분들은 총 4분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딩 멤버는 저는 김진은이고 저를 비롯하여 뒤에 모더레이터로서 역할을 해주실 8분이 총 계시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분 중에 송민영, 황양선, 박건영, 장용우님께서 프레젠터로 활약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디언스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기로 한 분들도 자신이 이걸 들으면서 저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의 초기의 목표고 내가 청중으로 듣다가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프레젠터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의 목표가 달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서 최종 각각 멤버가 역할로서 기대하는 바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널리지를 쉐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인지하고 그냥 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의 그 아카데믹한 디스커션을 포스터하기 위해서 프레젠터 분들은 정말 양질의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오늘 너무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디언스 분들도 내가 그냥 와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여기 누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교수가 너희 거기 가면은 잘 된다더라 이래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퀘스천을 잘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파운딩 멤버로서는 저희는 모더레이터로서 그리고 이 세션을 오거나이즈하고 여러분의 서포터로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을 추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총 한 18분 정도 제가 보내드렸던 구글 폼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만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랑 같이 좋은 친구가 되시면 나중에 인생에서 연구하실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는
지금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걸 들으면서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네트워크가 점점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막 많이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시고 친구분들을 데려오시면 더 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제공을 하고 프로모트를 해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또 중요한 거는 각자 다른 분야 인터디시플리너리 커뮤니케이션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디스커션할 내용들이 저는 정말 찐 좋은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카이빙을 하고 뭔가 이걸 큐레이션을 해서 나중에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하지만 전 여러분이 되게 많은 이 모티베이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널클럽 세션의 액티비티 그래서 이 앞에까지 여러분의 그 모티베이션이 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구할 그 세션들은 저희 파운딩 멤버들끼리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어요. 뭐 저널클럽을 할 거냐, 내 리서치를 다 쉐어를 할 거냐 이런 걸 하다가 기본적인 틀은 저널클럽이지만 저희가 추후에 나중에 다들 교수님이 되시면 코퍼레이티브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팀 액티비티와 뭐 이런 나중에 학술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클럽 세션이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으로 2020년도에 이제 남은 시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널클럽 세션은 저희가 총 팀 컴포지션을 모더레이터 한 분 그리고 각각의 모더레이터 분에서 프레젠터를 이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오디언스들은 현재 오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오픈 투 퍼블릭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더레이터가 뭔지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토픽을 소개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은 각각의 팀에서 뭐 이거를 리뷰 페이퍼랑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페이퍼를 되게 깊게 파는 그런 것을 해도 되고요. 각각의 팀에서 우리가 뭐 리뷰, 아티클, 북 챕터, 뭐 그냥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의 리소스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토픽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될 거고요. 뒤에 김소연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각자 저희가 8명의 모더레이터, 8명의 파운딩 멤버들이 2020년도에 다루고 싶은 토픽에 대해서 지난 2주, 1주 동안 열심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각각 한 명씩 나와서 홍보를 하실 텐데 그 홍보를 듣고 내가 여기에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프레젠터로 하나의 토픽에 한 분씩 혹은 2명씩 이렇게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요? 네. 뭐 혹시 추가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여기까지인데 네, 뒤에 부분은 이제 박정준님께서 우리가 뉴로사이언스와 AI의 키 컨셉추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훌륭한 인트로를 잘 해주시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어려운데 시작이 반이라고 그런 김진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혼자서는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계기가 생기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좀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은 뭐 다들 프레임워크 말은 대충 들어보셨을 텐데 뉴로사이언스나 AI, ML 필드에서 모두 사실 그렇게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프레임워크란 얘기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특히 ML보다 저는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프 호킨스라는 분이 2000년 초반에 그 테드톡이랑 책에서 얘기했던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심지어 그때 기준으로 20년 전에 그 DNA로 유명하신 그 크릭이라는 분도, 그분이 이제 말년에는 뇌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분이 그때 얘기했던 게 20년 후에도 똑같이 문제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분 말에 의하면은 자세한 어떤 지식이나 사실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우리 뇌에 대해. 근데 여전히 우리 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건 큰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디테일한 지식들이 하나하나 쌓이긴 하는데 하나로 유니파잉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에는 더 그런 게 심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게, 맨 밑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 리뷰 논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딱 이 제목부터가 딥러닝 프레임워크 포 뉴로사이언스인데, 그래도 ML이나 그런 딥러닝 필드는 프레임워크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뉴로사이언스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좀 새롭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유명한 사람들 말을 좀 가져다 인용해야 더 설득력이 있어서 가져다 쓴 거지,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더 시스테믹하게 가자, 그 얘기인데 좀 그게 그래도 여전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저분들이 한 얘기도 좋은 말 같은데 조금은 추상적인 말이라,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쪽에 유명하신 그 데이비드 비전 쪽에서 그분이 만든 어떤 그 3레벨 하이포테시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프레임워크를 생각해보기 가장 저는 좋은 컨셉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거를 기준으로, 뭐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계속 앞으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또 제가 특히 데피니션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런 theoretical framework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다 조금씩 달라서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히 제가 생각하기에 좀 합의할 만한 부분을 간단히 적어왔어요. 즉 우리가 theory라고 부르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랑 왜 굳이 프레임워크를 또 얘기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그냥 theory, 그런 키 컨셉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관계를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묶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끼리 결국 연결할 수 있는 하나 틀에서 그런 사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모델을 다 따로따로 놀게 하면은 그거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모델을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로 모든 모델이 한 번에 말이 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전자는 저는 조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트리키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여기 my 3레벨을 보자면은 why, what, how 혹은 컴퓨테이션 레벨, 알고리즘 레벨, 임플리멘테이션 레벨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flight, 나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적인 어떤 기능, 뭐 중요한 의미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 여기서 날갯짓을 통해 날 수 있고, 그럼 날갯짓은 얘 같은 경우 이제 feather, 그 깃털로 돼 있겠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다 모듈로 접근할 수 있죠. 굳이 깃털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도 사실 뭐 처음엔 새에서 뭐 따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듯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뭐 그 레벨 1에서 3로 가냐, 3에서 1으로 가냐에 따라 이제 그 리덕셔니즘이냐 뭐 컨스트럭셔니즘이냐 이런 관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뭐 중요한 것은 결국 사고의 그런 프레임 방향이
뭐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가든 이런 프레임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나의 통합된 사고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사고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봤고, 이게 여기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테이블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그 마이 3 레벨로 뭐 액션 포텐셜이나 플라스티시티 같이 대표적인 그런 이론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긴 않겠지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관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여봐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이론은 아닌데, 어디 강연에서 보고 제가 마이 3 레벨과 되게 다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이제 뉴로사이언스는 되게 학제적 학문이라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름이 많이 붙어요. 뭐 뉴로 이코노믹스도 있고, 여기 나왔던 뭐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컴퓨테이셔널, 뭐 시스템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 why, how, what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거 이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 또 많이 쓰는 이런 3 레벨의 모델이 있는데, 이게 가장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남은 부분은 이걸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쉬운 디스크립티브 모델. 저는 순서가 마 3 레벨이랑은 반대인데 그 더 접근하기 쉬운 건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왓에서 시작해서 이게 골든 서클이라고 우리가 퀘스천을 던질 때도 이렇게 왓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은 Y까지 도달해야 더 깊이 있는 걸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왓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뉴럴 코딩 모델이 대표적인데, 어떤 뭐 사람 얼굴을 보면은 뉴런이 파이어링 하더라, 뭐 이런 되게 심플한 모델에서 출발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술을 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어떤 뉴런이 뭐 할 때 뛴다, 그냥 이거에 불과한 건데, 이제 메카니스틱 모델은 이제 how가 더 추가돼서 메커니즘적으로 그냥 뛰는 거 말고, 그렇다면 어떤 서큘러하게 어디는 이니비션 되고 어디선 익사이테이션 되고 이런 구조들을 조금 더 추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프레임워크에 가장 가까운 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아직 합의된 제대로 된 아주 좋은 하나의 이론 프레임워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방향은 이쪽을 보되 현실적으로는 레벨은 아니죠. 거꾸로 레벨 3, 2가 될 텐데, 어쨌든 디스크립티브랑 메카니스틱 모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면서 방향은 마지막 거를 바라보는 그런 컨셉으로,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 앞으로 뉴로사이언스, 최소한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 스터디 클럽, 사실 이게 단순 저널 클럽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트렌드한 최근의 뭐 연구들을 그냥 수용하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다른 각자 랩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여기선 좀 더 탑다운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생각하고 나는 이 중에 어느 레벨에 관심이 있는지, 그 중에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어떤 쪽을 추구하고 싶은지 좀 생각하면 더 최근이 꼭 아니어도 더 중요한 논문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인트로니까 자세히는 아니고 조금씩 얘기하면, 아까 말한 뉴럴 코딩 모델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티브 모델로서 여러 가지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연구들이 가장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템포럴한 측면에서 혹은 스페이셜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이 다 되어 있고, 최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수준에서 뭐 태스크 스페시픽 혹은 어떤 심지어 랭귀지에 스페시픽한 어떤 브레인 에어리어들을 매핑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흥미롭기는 한데 매핑한다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것도 디스크리티브 모델에서 좀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플러스 알파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두 번째 메카니스틱 모델부터가 사실 그 뉴로사이언스를 ML이나 딥러닝이나 뭐 AI에 가장 가져다 쓰기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이걸 알고리즘 레벨로, 임플리멘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알고리즘 레벨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리셉티브 필드 그 비전 관련된 거는 CNN이라든지 그런 모듈에서
HMAX나 그런 거에서도 많이 이용된 걸로 알고 있고, 하이라키컬한 커넥티비티라든지 그리드 시스템도 이거는 이제 히포캠팔 리전에서 그 주로 내비게이션 그 시스템이랑 관련된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물론 다른 더 중요한 특징들도 있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신기한 그리드 모듈이라는 특성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아직까지는 메커니스틱 모델이지만 이 모델을 이용하면 이제 인터프리티브 모델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물론 이건 하나의 예지만은 뭐 딥마인드에서 그런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리드 모듈 같은 거를 뭐 CNN과 RNN을 섞어서 거기에 그리드-like 그 프로퍼티를 보이는 레이어들을 넣고, 그랬을 때 걔네끼리 그 유닛 간의 벡터 베이스 내비게이션 별거 아니고 어떤 그 그리드-like 유닛 A 빼기 B 이거를 했을 때 그 정보가 그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정보를 코딩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메모리 프리딕션 프레임워크라고, 그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랑도 조금 기본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하이라키컬하고 템포럴 시퀀셜한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고려하고, 또 그리드 모듈 프로퍼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이분이 고려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옴으로써 그 전반적인 우리가 그 뇌에서 처리하는 현상들 대부분을 좀 보편화해서 어떤 기억과 예측하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설명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아직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그런 인터프리티브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만 덧붙여 보면, 이제 코그니티브 인지라는 얘기가 되게 또 많이 붙어요. 그 뉴로사이언스에서 특히 사이콜로지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코그니티브 컴퓨팅도 있고 뭐 인지가 다 되게 많이 붙는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컴퓨테이셔널한 거랑 뭐 코그니티브한 거랑 서로 간에 뭐 겹치는 영역들이 있고, 그 이런 엑시스나 디멘전을 각각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혹은 관심 있는 연구가 어느 축에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건 전 되게 좋은 연습, 뭐 좋은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바이올로지컬 피델리티와 코그니티브 피델리티. 사실 바이올로지컬 피델리티는 특히 뭐냐면은 실제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을 얼마나 제대로 모델링 했느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커질수록 블루브레인 프로젝트가 그런 거죠. 모든 걸 다 이제 모델링 하자. 이게 엄청난 지금 유럽에서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이 다시 클수록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은 거라서 둘 다 이제 높으면 당연히 좋기는 좋을 텐데 엄청나게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아지고, 그래서 가끔은 어떨 때는 우리가 한 피델리티를 좀 희생하면서 한쪽을 좀 더 밀고 나가서 추구하고, 약간 그런 거를 목적에 맞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유행하니까 이걸 써보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뭐 칼슘 채널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모든 걸 모델링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ML 쪽인데, 제가 ML은 전문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핵심은 사실 두 학문이 그 탑다운 바텀업 모델 드리븐 뭐 데이터 드리븐 뭐 이게 다 모든 측면이 다 있긴 하지만, 비교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로사이언스는 좀 더 데이터 드리븐인 성격이 많기는 하고, 근데 그렇다고 ML이 또 시오리 드리븐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이 필드도 의외로 매스매티컬한 시오리 기반으로만 모델이 만들어지기보다는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나 우연히 해봤더니 되도록 약간 이런 것도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서로 되게 상부적으로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어떨지 몰라서
권재님이 그 준비해온 슬라이드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AI나 뭐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 관점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완벽한 데피니션이라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딥러닝이 꽤 대중적인 용어는 맞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딥러닝이라는 건 굉장히 협소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많이 커짐으로 인해서 딥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레이어를 쌓을 수 있게 된 덕에 사용한 모든 깊은 구조들을 다 딥러닝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부르면서 그게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붐이 일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AI를 추구하지만 저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용어라는 생각은 들어요. AI가 더 이제 큰 원으로 되어 있듯이 이게 모든 걸 포괄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더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는 거고 사실은 그 이런 쪽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머신러닝 용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텍소노미 이런 분류도 봤을 때 사실 가장 제가 보기에 깔끔하고 확실하게 그 분류들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 필드에서의 그런 텍스트북이라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장 머신러닝에서 이런 분류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여기도 많은데 오른쪽 밑에 보면 그런 데서 실험할 때 분석하는 방법들도 사실 꽤 많은 부분이 머신러닝 테크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리그레션, 통계적인 것도 사실 수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도 있고 결국 뭐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씩은 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타임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보고 연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두 분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더 디테일하게 묘사는 안 했지만 뭐 그 처음에 실제 뉴런의 그런 넌리니한 액티비티를 그 생물학 분야에서 발견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런 모델을 이제 일렉트로니컬리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했을 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비헤이비올로지 동물 행동 심리학 차원에서 그 어떤 강화학습 개념이 뭐 만들어지고 물론 그 강화학습이 실제로 알고리즘 레벨에서 작동하는 건 굉장히 수학적인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이런 타임라인들을 보면은 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좀 가져와 보면은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뭐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 자체가 그런 넌리니어한 뉴런의 액티비티, 어롤 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얘네가 파이어링이라고 그냥 신호가 나면은 거의 올라갔다 팍 떨어져서 영일 같은 디지털 같은 신호를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 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건 되게 단순한 해석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전 처리, 시각 처리에서 CNN 같은 것들은 아까도 말했던 뇌에서의 비주얼 프로세싱, 하이어라키컬한 이런 비주얼 프로세싱 스트림을 많이 좀 영감을 받아서 나온 거라고들 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건 이제 HMax였나 그 모델이 더 그거를 심화한 모델이고 또 어텐션 LSTM은 사실은 좀 더 사이콜로지,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적인 컨셉에서 컨셉만 가져온 거긴 한데 실제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인지 과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사고가 작동되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이제 그 알고리즘 레벨에서 구현하는 시도고 강화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심리학적인 개념에서 이제 에이전트나 인바이런먼트 같은 것들을 컨셉을 가져와서 그런 뭐 기본적인 수학에서의 그 마코프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해서 벨만 그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결국 풀어내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드리면 모든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프레임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엔 뉴로사이언스가 굉장히 학제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이 오다 보니 이 프레임워크가 되게 흐려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각 학문에서 조금씩 있던 프레임워크도 여기로 오면은 약간 섞이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지고 그래서 더 프레임워크를 항상 좀 생각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머신러닝 필드에서 그래도 좀 더 좋은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고 가끔은 이제 AI나 그 뉴로사이언스나 사이콜로지나 그런 데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 과정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생기면 그거를 또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더 염두에 두고 각자의 프레임워크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파트 2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토픽을 커버할지에 대해서 소연님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션 3번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잠시 기지개도 피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50분에 시작을 할까요? 네,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맞아 시작하도록 하겠고 섹션 세 번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소소하게 뒤풀이처럼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참여가 어려울 것 같으시단 분 손 들어주시면 아무도 네. 뒤에 분이랑 세 분 그럼 어려우신 걸로 그러면 슬랙으로 많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섹션 3 시작을 하겠고 원래는 정혜원님이라고 좀 더 저보다 해박하신 분이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연구실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이스트 뉴럴 AI 저널 클럽에서는 저희 8명의 파운딩 멤버가 모더레이터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모더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세션에 대해서 좀 사회자적인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아까 간단하게 The Virtuous Landscape이라고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한정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스콥을 먼저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크게 축으로 두고 각각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Brain Inspired AI, 그 다음에 AI Inspired Neuroscience 이렇게 스콥을 나눠봤습니다. 뉴로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마음, 인지과학 쪽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또 브레인 자체를 분자, 세포 그런 식으로 이제 뉴럴리 바이올로지컬하게 분석하는 연구도 있고 또 어떤 생물학적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도 이미 또 많이 아시겠지만 앞서서 정준님이 설명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다뤄봄직하겠다라고 꼽은 키워드는 Energy Based Model 또는 Causality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피컬 모델 정도로 좀 꼽아봤습니다. 이런 툴을 기반으로 어떻게 뉴로사이언스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이제 AI Inspired Neuroscience 방향인데요. 여기에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또는 서드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등 토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브레인의 펑션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좀 더 응용적인 학문을 하는 그런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학문에서는 reinforcement learning, meta learning 또는 evolutionary AI 등과 같은 컨셉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한정되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또 해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핫한 주제에서 나아가서 좀 많이 주목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들을 같이 나누면 저희 와이파이에서 생각하는 비전인 되게 편안하고 뉴로사이언스와 AI 키워드로 묶인 저희 내부적으로 좀 많은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발한 참여를 해주시면 더 성숙한 와이파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모더레이터 분들이 본인들의 흥미있는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 관계상 2분이 넘지 않도록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는 권재라고 합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면서 AI를 접하게 됐는데 AI를 배우게 되면서 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I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어두웠던 시절을 뚫고 나가게 해줄 수 있었던 이 조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 노벨상이라 불린 튜링상을 받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약에 다시 연구를 하고 싶다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빙하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알고리즘을 다시 내던지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뭣도 모르던 시절에 뇌를 연구하던 시절에 이제 제가 알던 백프로파게이션과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뇌를 연구한 사람에게 백프로파게이션은 액션 포텐셜이라는 전기 신호가 이제 뒤로 전달이 되는 건데 여기에 말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은 완전 그 수학적인 미분으로 어떤 오류를 전파를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뇌에서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기생리학적으로 뇌가 학습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뭐가 있을까를 탐구하면서 이 딥러닝에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그 제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같이 탐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카이스트 생명공학과 김세수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김대건 박사라고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여기 다른 모더레이터 분들은 좀 더 스페시픽한 주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겉핥기 식으로 여러 가지 리서치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뭐 약간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약간 제가 항상 뇌를 연구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저의 태도나 캐치프레이즈를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런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뭐 되게 좁은 의미에서는 그 연속적인 신호를 디지털로 샘플링해서 이제 저희 컴퓨터 공간상에 저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지식의 표현이라든지 뭔가 이론의 법칙의 이런 발견,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룰 오브 유니버스에서 우주의 법칙들을 이제 휴먼이 창조한 공간 속으로 이제 트랜지션 시키는 그런 변화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의 발견이라든지 수의 뭐 날짜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뭐 어마운트라는 그런 개념 자체에서 숫자를 셀 수 있는 그런 이산적인 표현형으로 표현이 된 거고, 시간이라는 연속적인 개념에서 365일이라는 이산적인 날짜를 발생시킨 것도 이제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튜링이 이제 개발했던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굉장히 인간이 잘 자유롭고 자유자재로 이제 무한하게 확장 가능하고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디지털이라는 공간이 생긴 이후부터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속속들이 디지털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통화라든지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뭐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자연 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이나 그런 현상들을 잘 모델링을 해서 디지털로 변화를 하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자체로 옮겨오는 것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뇌까지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도 디지털 세상 속에 투영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고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 주제 이번에 이제 요 모더레이터 주제에서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브레인을 디지털로 옮겨오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의 견문을 넓혀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먼저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라는 거는 연속적인 자연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뭔가 법칙을 찾고, 아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잘 알고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이제 새롭게 재창조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뇌나 그 커넥티비티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많은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모든 것을 다 100% 다 이해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 1%를 이해해도 그 1% 이해를 바탕으로 뭐 1%의 창조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돼 감으로써 계속 반복되고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게 어떠한 특정한 자연 현상이라든지 특정한 이제 목표물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I 연구자분들도 이렇게 그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만들어보고 실제 뇌와 비슷한 어떠한 창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연구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뭔가 리서치 맵 같은 걸 만들어서 현재 브레인을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은 이제 뭐 해부학적인 구조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뭐 이제 커넥토믹스적인 것들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다시 크리에이트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박사 과정 중인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토픽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시로서 프레임워크로 뭔가 뭘 탐구해 보면 좋을까 구체적인 예로 뭐 아까 제프 호킨스나 뭐 제프리 인턴이 제시한 뭐 캡슐 넷이나 뭐 하이라키컬 템포럴 메모리 같은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거여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프레임워크 관련된 거면. 근데 여기도 써놨듯이 흥미로운 건 이것들은 대부분 되게 인기가 별로 없고 대신에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는 크리티컬하게 이것들을 리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긴 한데 사실은 막 레딧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까일 만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 면을 다 좀 왜 이것들이 잘 쓰이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수학적인 면에서 왜 이것이 비판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명료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다 비판받을 만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그런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소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좀 인기는 없지만 왜냐하면 퍼포먼스는 좋지 않아서 대부분 그렇지만 좀 흥미롭게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설명하려는 어떤 모델들에 대해 함께 좀 조사를 해보되 그걸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서머리 리뷰도 좋지만 그 다음을 넘어가서 그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꼭 한 개 이상은 좀 그거의 잘못된 좀 그렇죠. 부족한 부분들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걸로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카이스트 박사과정학생 김진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저의 브레인에서 굉장히 포지티브 밸류로 인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실에 있는 저희 교수님은 제 머릿속에서 지금 네거티브 밸류로 인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언제 방송 안 보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이 브레인이 인바이러먼트에서 그리고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로서 되게 가장 중요하다는 질문이
이 representation of the current 그리고 prediction of the future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에이전트 혹은 이 브레인의 현재 인터널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 외부에서 다가오는 외부의 익스터널 월드의 모든 자극들을 어떻게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라는 밸류로 인코딩을 하는지라는 거를 저희 팀에서 아주 깊게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펀더멘털하게 그냥 정말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efficient coding이라는 게 브레인에서 그리고 하나의 population 네트워크에서 아니면 단 하나의 뉴런 세포에서 혹은 그 뉴럴 네트워크 AI에서 그 인코딩이 무엇인가 그리고 프레딕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렇다면 이 브레인과 AI가 현재를 레프레젠트하고 퓨처를 프레딕트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들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보고 저희만의 데피니션을 내리는 게 얼티메이트한 에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시픽한 에임으로 제가 최근에 아주 좋아하는 논문이 그 하버드 마크 앤덜만 교수님 랩의 인슐라 콜텍스의 파퓰레이션 액티비티를 통해서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를 인코딩을 하고 또 나중에 퓨처 스테이트 인코딩하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 예를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특정한 뇌의 세포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스페시픽 게임을 이제 풀면서 저는 지금 제 쥐는 어제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은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제가 맨날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은 이런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픈 다른 인터널 스테이트, 즉 다른 모티베이션 혹은 모델을 가지는 이 에이전트들에게 실제로 심의지장에다가 여러 가지 양분을 주고 양분이 없는 걸 주고 뭐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지올로지적인 실험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픈 쥐와 부른 쥐에서 어떤 특정한 똑같은 양분이라는 익스터널 큐가 주게 바디로 들어갈 때 얘네들이 나름 이 뉴트리언트에 대한 밸류를 인코딩을 하고 있을 것인데, 뭐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의 리서치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펀더멘탈한 퀘스천들에 대해서 함께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원님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혜원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베이지언 브레인 토픽이 되겠습니다. 베이지안 다음에 더 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전기전자 석사과정 김소연입니다. 저는 메타러닝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사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작가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그림인지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데이터 헝그리하게 많이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거기에 착안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머신은 더 빠르게 태스크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모델은 많은 태스크를 제너럴라이즈 하는데 충분할 것인가, 이런 키 퀘스천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에임은 메타러닝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바이올로지컬하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커버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메타러닝 기법 중에서도 Learning to Learn with Gradients라고 지금 스탠포드에서 교수님이 되신 첼시 핀 교수님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이 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 어떻게 많은 태스크들을 이제 배운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연구하고 있는 류중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실은 조금씩은 다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 오신 많은 분들도.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겠다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이제 주로 fMRI 데이터를 사용해서 뉴로사이언스 그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 노이즈가 상당히 fMRI 데이터에 상당히 많이 끼어 있다. 뭐 어떤 모델러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노이즈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컨시스턴트하게 어떤 애니멀이든지 그렇게 노이즈한 시그널 가운데서도 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참 그 컨트라딕토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 아티클들 보다 보니까 시그널과 노이즈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노이즈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뉴로사이언스 연구들에서 보면은 그 노이즈가 그냥 과거에는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좀 알아내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어떤 코그니티브 펑션에 대한 정보를 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면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의 언설턴티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더 가능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정해서 연구들을 하는 그룹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머신러닝 관점에서 노이즈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성능 향상의 도구로서 노이즈를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인젝션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뭐 그 웨이트를 뭐 퍼터베이션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작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결국은 이제 뭔가 그 네트워크의 어떤 성능 향상, 특히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좋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 브레인이나 그 머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베네핏을 초래하는 이펙트를 그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레벨에서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와 만약 한 세션을 그 오거나이즈를 제가 이제 하겠지만 저와 같이 이거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양쪽에 뭐 머신러닝이든 아니면 뉴로사이언스든 아니면 뭐 시어리티컬 하는 것이든 아니면 엠피리컬 하는 것이든 그런 쪽에서 노이즈가 어떻게 그 사용되고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커먼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프린시플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토픽을 좀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홍형권님은 Deep Learning Without Weight Transport라는 주제로 커버를 하시길 희망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세션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한 PPT는 일단 여기서 끝이 나고요. 권재님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채널을 주로 사용하게 될지, 출석 체크 등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마이크로한 것들 잘 설명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모더레이터와 프레젠터를 설명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린 4가지 이제 랜드스케이프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 랜드스케이프를 보여드리고 또 막상 8명이 관심이 있는 토픽을 듣다 보니 약간은 혼선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구글 서베이를 드리면은 8명의 모더레이트가 제시한 토픽 중에서 관심이 있어서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오르게나이즈 하고 싶다면 해당되는 주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중에 없다, 나는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요 4가지 축에서 어떤 부분에 속하게 되는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좀 결정을 해서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님. 저희 여기 오늘 못 오신 그 정혜원님과 홍영권님의 주제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두 분의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소개를 드리는 게 형평성과 그런 거에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정혜원님은
이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에 이렇게 생명과 나오셔서 의대를 가셔서 의대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메디칼과 생명과 그리고 이런 전산학을 함께 다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이런 굉장히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네, 그래서 골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고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이 하시면은 뭔가 좀 더 그런 브레인 AI 뭐 그런 CS 분야를 그리고 좀 그 베이지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 써 있는 바로는 조현병원 쪽에서 환자의 데이터 그런 클리니컬한 것까지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영권님도 그 저희 파운딩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AI 대학원생이셔서 뭐 수학과랑 전작과를 복전을 하시고 AI 대학원을 가셨다고 하시는 굉장한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네, 깊이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 분들도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권진님.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그 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받아보셨을 거고 그 링크에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본인의 이름과 출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링크를 저희가 지금 현재 출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그 여기에 저희가 장소라든지 링크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그 저희가 세션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발표자가 어떤 주제로 발표할지 등도 여기에 기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락을 이제 그 주기적으로 노티스를 드릴 예정인데 변동사항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연락을 받아보지 못하셔도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접할 수 있게 이쪽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랑 메일로 뭐 전날이라든지 뭐 한 그 주가 되었을 때 메일을 그러니까 연락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체크 해제하시거나 난 연락 줬으면 좋겠다 한 분은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 고려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서베이로 조사를 했을 때 기재를 해주신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 메일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쯤은 연락처를 그 편하신 연락처를 수집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그냥 혹시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반영을 할 테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노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진우님의 마무리 멘트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의 세션. 네. 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여기 시트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만약에 저희가 언제든지 그냥 그 참고하실 수 있게 옆에 디스크립션이랑 링크를 추가로 여기다 해놓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메일로도 보내드릴게요. 근데 못 찾아 있으시면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네. 혹시 뭐 클리어하지 않거나 막 뭔 소리지 싶으시면 그냥 뭐 슬랙이나 저희 메일로나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막 지난주에부터 이렇게 막 되는 거라서 전 지금 좀 신기한데 그냥 이런 백지가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의견도 주셔도 좋고
네, 오디언스 분들도 뭐 프레젠터로 참여하셔도 좋고,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든 토픽에 저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난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주제를 가져오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없으신가 보죠? 네, 네, 질문. 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최대한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량? 근데 그거는 이제 팀에서 구성하시는 발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최신 아티클을 읽자 뭐 이런 게 있긴 해,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각자 설명드린 토픽에서 이제 모더레이터 분이 계시고 이제 프레젠터가 한 분은 적어도 같이 계실 거라서 이제 네, 한 세션은 좀 리뷰나 백그라운드 정도로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한 세션은 좀 최신 논문 이런 걸 다뤄서 네, 2가지의 세션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은 좀 팀 내에서 자율에 맡길 건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더레이터 분들이 이제 저희 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네.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실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은 네네 나와주시면 아니면 앉아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럼 꺼드릴까요? 네. 네. 네, 자기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프레젠터 분들이랑 네, 여기 프레젠터로 오신 분들 3분? 네. 그래 다 소개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 바이오민 내공학과 이성환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송민령이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도파민 가지고 주로 레인포스먼트 러닝 연구를 해왔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쌓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분야를 융합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랭귀지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분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바이오민 내공학과 이상한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박건영이고요. 저는 지금 트랜스퍼 러닝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런 쪽으로 연구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류중원 박사님이랑 같이 노이즈를 통해서 어떻게 뇌에서 제너럴리제이션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쪽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든 토픽 그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네,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명과학과 이승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를 졸업했고요. 올해 2월에. 그리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특히 저는 이승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센서리 프로세싱, 비주얼 프로세싱과 관련된 베이직 뉴럴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약간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올로지컬 프로퍼티에서 응용해가지고 이것을 또 어떻게 뭐 데이터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다른 시리를 적용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다른 몇몇 분들의 추천을 받게 되어서 이 심포지엄에 신청을 하고 프레젠터로 네,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학대학원 정검석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랩에서는 현재 디프레션 환자 fMRI로 아까 류 박사님도 비슷한 fMRI 연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디프레션이랑 이제 정상군에 대해서 펑셔널 뉴로 이미징 비교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보고 있고요. 저 작년에 이상한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주제가 있었는데 좀 더 그때는 저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이제 그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거나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근데 이번에 수업 들으신 분들께서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든다고 하시길래 진짜 이거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좀 사실 저 훈련소도 막중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수업 거의 못 들었는데 그냥 설명 깔고 그냥 갑오지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많이 기대되고 주제도 다 재밌는 것 같아서 오늘 와서 보고 아 진짜 열심히 더 배워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오디언스로 왔지만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좀 가능하다면 좀 쌓아서 또 뭔가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의과학대학원 정범석 교수님 연구실의 박혜오름이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디언스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이제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휴먼 브레인 매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특히 이제 RL 과제를 수행할 때 이제 강화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이제 뭐 그 행동 비헤비어럴 모델링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있어서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이제 특히 강화학습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응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심포지엄에 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인사이트들을 또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